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전 시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박시현 팀장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서 방송 내용은 위에 보이는 카드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시현 팀장님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알아볼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죠. 하나는 취사가 가능한 레지던스 호텔로 숙박의 얼굴이 있고, 하나는 주거 용도로 쓰이는 주택으로의 얼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생숙이 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 흔히 생숙이라고 하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약칭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인데요.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 같은 집처럼 이용객에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는요. 우리나라에 이 최초로 생숙이 공급이 된 게 88 올림픽 때 그랜드 힐튼 호텔이 서울 올림픽을 겨냥해서 일부 객실을 아파트형으로 개조해서 운영한 것이 시작입니다. 네, 처음에는 맞군요. 어떤 뭐 그것도 호텔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자, 네. 지금은 현실이 좀 다르죠? 네, 지금은 뭐 속된 말로 짝퉁 오피스텔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내부 시설이나 구성은 오피스텔과 비슷하거든요. 뭐 입지에 따라 주거용으로 임대하기도 하고 취지에 맞게 관광객용 숙박시설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오피스텔과 생숙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혹시 이것도 꼴랑 뭐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요, 뭐 이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건 좀 더 공통점이 많은데요. 우선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로 판정 시 준주택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는 아니고 두 개네요. 예, 예. 전부 다 공통점이 두 배로 늘었어요. 200%입니다. 네. 주거 임대되면서 주택 규제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따지면 오피스텔도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 규제가 없죠. 그렇죠. 이거 예. 또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규정이 없는 건데요. 생활형 숙박시설도 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산정이 되고 규제를 받는데요. 오피스텔은 뭐 관련 규정이 있어서 주거용 사용 시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거나 해서 뭐 주택 규제를 피해갈 수 있거든요. 뭐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건데요. 생숙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숙박업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행강제금은 소급 적용이 돼서 기존의 생숙도 모두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국토부는 2021년 10월 14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 개정을 고시하였는데요. 현재는 계도 기간입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인 분양주는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쉽지가 않고 규정에 맞춰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려고 해도 지구 단위 계획상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에 남양주에 있는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가 그랬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끔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 때부터 주거용 사용 불가 확인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규제가 많이 심해지긴 했네요. 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용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또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어쨌든 상업지에 지을 수가 있고 상업지하고 준주거 지역에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아마 그 규정이 안 맞으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네. 이게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게 생숙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난방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빼주고, 이게 생숙 같은 경우는 0.3대인가 그래요, 주차 대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주겠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하네요. 말 그대로 용도가 안 맞으면은. 네. 근데 이행강제금은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행강제금이 얼마죠? 계도 기간이 끝나면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행강제금은 소급 적용이 돼서 기존의 생숙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세의 10%면은 10억짜리면은 1억이 떨어지네요. 네. 예전에는 3%인가 그랬는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옛날에 이행강쟁을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제가 저희 남양주에서 네. 캠핑용품하고 캠핑카 팔 때였는데 네. 거기가 말 그대로 허가는 축사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네. 창고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이행강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건물주랑 어떻게 일정 부분을 서로 나눠서 얼마씩 부담해서 내는 걸로 했는데 네. 제가 거기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왔어요. 딴 데로 이사 가는 바람에 피해가 돈만 날렸어요. 돈만. 어쨌든 이 이행강쟁이 무서운 게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전에는 1년에 2번씩도 때릴 수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19년 4월인가 이행강제금 조항이 개정됐는데 전에는 5회까지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이행될 때까지 영원히 부과되고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도기간 끝난다고 실제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기는 해요. 네. 사실 뭐 이런 말은 뭐하지만은 그 롯데 시그니엘 네. 롯데 시그니엘 같은 경우도 생숙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더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연장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연장이 되든 안 되든 사실 이거는 집 밑에 폭탄 깔아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심지어 불만 안 붙인 거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불안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판교 SK테라스라고 판교 대장지구에 공급된 도생 있잖아요. 네. 근데 40%가 취소했어요. 네. 이유는 뭐냐? 시행사 화천대유였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물론 줍줍으로 완판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심주 요인이거든요. 네. 이거는 터질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깔린 집이랑 마찬가지예요. 생수기 네. 주거로 되어 있는 경우는. 네. 일단 생수 규제 이렇게 심해진 이유가 21년 그 마곡 롯데캐슬 리웨스트가 폭발적인 기를 끌면서 그 아시죠? 그때 57만 건 청약 접수돼갖고 네, 6천 대 난리 경쟁률 났었죠. 나고 난리 네. 났었잖아요. 이게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수기 뭐야? 거기 주거가 돼? 네. 이런 식의 편법 주거 문제가 사실 이슈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당국 사실 별 관심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정부가 관심 가지면 규제를 해야죠. 이거 불법적인데.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6,000대 경쟁률이었던 리웨스트 프리미엄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생수기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종류는 아니라서요.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는 뭐 롯데라는 브랜드 파워와 역세권 그리고 대단지라는 장점 등으로 큰 인기를 끌긴 했지만 생수는 생수기일 뿐이거든요. 태생적인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태생적 한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사실 오피스텔도 아직도 사람들한테 그냥 아파트에 대한 대안주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주거에 대한으로 아직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업무 시설로 시작됐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건데 네. 생수는 좀 더 심하죠. 네. 어쨌든 제가 살펴보니까 7사 타입 프리미엄이 5천에서 8천 정도 붙어갖고 네. 15억 선에 거래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처음 때는 1억 5천, 2억씩 붙었을 네. 거예요. 그리고 49 타입은 1000에서 3000 정도 사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6000에 올린 사람도 있는데 아예 피가 없는 무피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앞으로 가격은 좀 더 떨어질 겁니다. 특히 네. 주택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있는 거는 인정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서초에 아시겠지만 서초 쪽에 오피스텔 분양을 좀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지젤에서 공급했던 생수기 2개 있었어요. 네. 그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1억 1억 5천씩 붙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피도 있고 네. 뭐 한 5천, 7천 그 방향 좋고 이런 것도 한 5천, 7천 붙어 있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네. 이게 생수를 좀 요즘은 주거용 생수가 특히 그냥 말 그대로 던진다고 하죠. 네.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오피스텔하고 어쨌든 생숙하고 프리미엄 비교 한번 해보려고 네. 똑같이 전매 가능했고 21년에 가장 뜨거운 청약 경주를 보였던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의 전매 프리미엄을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네. 여기는 청약 경쟁률이 1398대 1분이 안 나왔어요. 아주 악수하죠. 여기 84 타입 전매 프리미엄이 6천에서 1억 정도 선 유지하더라고요. 네. 거래가는 16억에서 17억 정도 되고요. 여기는 사실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네. 그 처음 했던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보면은 뭐 거기도 뭐 6천 1억 뭐 거기도 그 부분하지 않아? 리웨스트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876세대 대단지하고 100세대 미만 89세대인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규모
커뮤니티, 단지 적용 모든 게 달라요. 네. 어떤 게 투자 가치를 높은지 르웨스가 오피스텔이었다면은 지금 그 프리미엄 매가 8천부터 있던 거라면은 그거 2억 갑니다. 네. 네.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네, 프리미엄 가치를 얘기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르웨스트는 좀 특별한 경우였고 일반적으로 생숙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는 입지적인 면에서 대부분 우월하죠. 교통과 편의시설 등이 좋고 취사와 개별 등기, 임대, 전대도 가능하고 1세대 2주택도 배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지만 취사와 세탁 모두 가능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받으며 숙박업으로만 가능하고 전용률이 낮아서 실사용 평수가 작으면서 취득세는 오피스텔과 같은 4.6%가 적용됩니다. 취득록세 4.6%도 공통점이군요. 네. 예.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생숙을 너무 까는 것처럼 됐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생숙은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요. 네. 주택 규제도 받지 않고 무엇보다 뭐 호실수에 관계없이 전매도 자유롭고 그리고 전매도 무제한 전매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 수익이 높아요. 네. 근데 이거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잘 활용했을 때 얘기예요. 네. 2억 오피스텔은 한 사람, 세입자 한 사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2억 오피스텔은 월세 60 정도 받는데 2억짜리 뭐 동해나 속초 쪽에 2억짜리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하루 숙박비 5만 원만 받아도 네. 물론 뭐 시즌 때는 15만 원, 뭐 17만 원 받지만은 이거를 매일 공실없이 돌린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월에 150만 원 벌게 되는 네. 거죠. 물론 운영회사 수수료하고 관리비 등이 빠지니까 모두 수익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임대 수익이 높은 건 맞아요. 네. 레지던스 호텔은 레지던스 호텔 용도에 맞게 쓰면 돼요. 네. 그렇게 쓴다면은 생숙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거든요. 대한주거시설은 오피스텔에 맡겨놓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네. 이게 생숙이 사실 인기를 끌고 주거용으로 많이 이게 공급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룸 오피스텔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710 대책 이후에 저기 주거용 뭐 투룸이나 아니면 쓰리룸 위주로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니까 원룸 공급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1인 가구 40% 넘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한테는 임대용 주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파고든 게 생숙하고 그리고 그 라이브 오피스라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편법으로 원룸 공급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민간 임대 사업법이 변경이 되고 하면은 다시금 단기 임대 뭐 4년이나 5년 부활되고 뭐 그 종부세나 아니면 양도세 합산 배제가 되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원룸 오피스에 대한 인기가 좀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4회에 걸쳐 빌라와 오피스텔 비교를 해드렸고 전 시간에는 도생과의 비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생숙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속하지 않아서 전세 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고 전세갭 투자도 불가능하니까 세입자가 전입하여 주택이 되면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활용하시고요. 주거는 오피스텔에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같은 입지에 생숙이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가 싼 것도 아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깨알간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잠실에 2억대 원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5평 원룸하고 8평 1.5룸 그리고 타입별 복층이 있습니다. 9호선과 8호선이 도보 5분 이내고 2호선이 10분대의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준공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도 맞춰드립니다. 전세가율은 거의 90%에 맞춰드립니다. 자, 잠실 시그니처 오피스텔 관련한 내용은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는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박수현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남기셔도 됩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